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좀 더 진지하고 근엄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되게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좀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발표 들으시고 자유롭게 끝난 후에 자유롭게 의견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서 질문도 자유롭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들 보이시죠? 예, 네, 잘 시작하겠습니다. 보입니다. 네. 저는 노들장애학 국리소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창조라고 합니다. 인권운동 바람과 함께 장애인 노동에 대해서 네, 좀 오랫동안 고민을 같이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장애인은 왜 노동으로부터 배제되는가? 이 주제로 좀 다뤄볼 겁니다. 저희가 뭐 오늘 완벽한 대안을 저희 발표에서 마련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지금 장애인이 노동으로부터 배제되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저희가 대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자본주의적인 생산성 개념으로부터 어떻게 장애인이 노동으로부터 배제되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장에 장애인의 노동 불가능성에 대한 물음, 이 물음에 대해서 일단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노동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 물음이 사실은 장애인 노동과 관련된 담론 어디에서나 다뤄지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이 안 그래요, 생각보다는. 예, 사실은 노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서 사실은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책적인 방향도 정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담론 생산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역사 유물론을 바탕으로 흔히 이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사회적 모델을 추구하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엄밀하게 묻거나 엄밀한 질문을 던지고 엄밀한 대답을 내놓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장애인 노동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대신에 대부분의 장애인 노동 담론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장애인은 생산성이 낮다. 일단 전제로 깔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좀 나은 방향으로는 장애인은 본래 노동할 수 없는 존재자들이긴 하다. 하지만 추상적인 인권이념이라든가 헌법, 국제협약 등에 의거해 볼 때 최소한 노동권이라도 보장해 주자.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제 자체를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그 장애인 노동에 대한 담론과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장애인의 생산성이 낮다, 장애인 노동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거를 어떤 총역사적인 어떤 전제로 깔고서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장애인을 노동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일단은 사회 경제적인 조건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게 어떤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한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사실은 장애인 노동 담론을 서로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동 불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게 이번 발제의 목적이고요. 근데 실제로 장애인은 노동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인식 자체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적 모델의 대표자인 올리버라는 학자가 있죠. 예, 올리버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장애학자입니다. 장애학자이자 활동가이기도 한데요, 영국에.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놔요. 자본주의 이전에는 장애인 대다수가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장애인들이 완전하게 참여할 수 없는 곳에서조차 그들은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 그 시대에 장애인은 개인적으로 불운을 지닌 사람으로 간주되었을 뿐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으로부터 분리되진 않았다. 이 문구가 사실은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거든요. 네, 사실은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는 건데 결국 이 올리버가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결국 이 말이죠. 네. 장애인이 지금 노동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라는 거는 배제된다는 거는 자본주의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배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한계를 갖는 해석이긴 합니다. 일단은 산업화 이전 시기에 인구의 생존율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생존율 자체가 굉장히 지금보다 낮았을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자연재해라든가 지금은 치료가 가능한데 당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어떤 각종 질병들이라든가 지금으로 치면 산재인데 여러 가지 사고들을 통해서 당시 그
자본주의 이전 시기에 그 기본적으로 인구 중에서 손상을 입은 신체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노동에 투여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애초에 경증 장애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미 어느 정도 손상을 입은 신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어떤 전제를 저희가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미 장애인의 어떤 역사와 관련된 논의를 하신 분들이 이미 말을 해놓은 거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올리버의 이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좀 역사적으로 장애인 노동과 관련된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혹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많이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죠. 의미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그런데 가장 원초적으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거는요, 바로 노동 불가능한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그 디서빌리티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런 거죠. 디스하고 어빌리티의 합성어인데, 그 디스라는 거는 부정을 의미합니다. 네, 보통. 그리고 어빌리티 같은 경우에 능력을 의미하죠. 자,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냐? 바로 노동할 수 없는 사람, 노동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용어가 언제 탄생을 했을까요? 바로 이제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용어가 탄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이제 그 막스의 그 용어를 따라서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이전에 축적하는 시기를 자본주의 시적 축적기 혹은 본원적 축적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 자본주의적인 인노동 시스템이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중세적인 시스템 속에서 장원 시스템에서 봉건 장원 시스템에서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영주로부터 해방돼서 해방 자영농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노동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인클로저라든가 중세 봉건 시스템의 붕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라는 곳으로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공장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고용되어서 임금을 받으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시에 왔다고 해서 바로 그 노동 형태에 적응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본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임금 노동에 적응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불황자가 돼요. 근데 이 불황자하고 도시빈곤 문제를 그런 국가 입장에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본이 지속적으로 축적을 하기 위해서, 자본이 지속적으로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건강한 노동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새로운 국가 인구 정책이 수립이 되고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해 주기 위한 정책이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그 임노동에 적응에 실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외따로 수용이 됩니다. 자본주의적인 노동 규율을 심어주는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잘 알려진 워크하우스. 그러니까는 바로 구빈원입니다. 근데 구빈원에서 그렇게 이제 기존의 자본주의적인 노동 규율을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교육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디서블드 바디드로 정의를 하게 된 거예요. 디서블드 바디드 펄슨으로 정의를 하게 된 거죠. 반면에 이제 가능한 사람, 노동이 가능해지는 사람들, 인노동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에이블 바디드 펄슨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때부터 사실은 그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저희한테 익숙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이때부터 탄생했다. 결국에는 이전에 없었던 단어가 이때 새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생산성에 따라서 노동할 수 있는 인구와 노동할 수 없는 인구를 분류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장애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요. 미국의 경우에서도 이 1776년 베르케이 연금 결의안이라든가 연금법 이런 데서 이미 장애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18세기 후반에 이 용어가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음에도 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전국적으로 본격화되고 남북전쟁 끝난 이후에 이때 이제 비로소 그 장애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익숙한 표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럼 어떻게 분류를 했냐? 그러니까 장애라고 이게 노동 불가능한 사람으로 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류한 게 아니라 뭐 절름발이, 귀머거리, 벙어리
늙은 병약자, 불구자, 허약한 사람, 광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노동 가능한 사람과 노동 불가능한 사람을 나누다 보니까 노동 불가능한 사람들을 통칭하기 위해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요. 근데 이렇게 장애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특정한 생산 조건과 긴밀히 맞물려 등장한 것이라면 장애인은 초역사적으로 노동할 수 없는 존재일까? 이걸 저희가 좀 물어보는 게 오늘 발표의 목적입니다. 이거를 특히나 이제 생산성이 없다라는 의미로 장애인이 자꾸 배제가 노동으로부터 배제가 되다 보니까 현 생산성 개념이 그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현 생산성 개념이 어떻게 장애인을 배제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어제 그 최임위 전원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결정이 되었죠. 근데 저희 전장위원과 이번에 민주노총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이 지금 최저임금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배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이 이번 최임위에서 유난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아주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최임위에서 좀 언급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 노동자 측에서 특히 이제 민주노총 쪽 의원이 예,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 이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최임위에서 말을 했더니 사용자 측에서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생산성도 떨어지는 장애인들 고용해줘서 훈련해주는 것도 감지덕지 아니냐. 네.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나왔어요. 바로 장애인을 노동으로도 배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죠. 근데 이 생산성의 논리라는 게 진짜 타당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는 그 로이드 블랭크파인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골드만삭스의 전 CEO였던 분이 이런 말을 내놨어요. 심지어 금융위기 그 직후에 이런 말을 내놨는데 골드만이 지나친 보수를 받는 사례로 언급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는 것은 골드만 직원들이 생산하는 1인당 순소득이 업계 평균보다 몇 배나 높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 직원들은 세상에서 제일 생산적인 사람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좀 역설적인 제가 좀 말씀을 역설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들어왔는데 골드만삭스가 이거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한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즉 골드만삭스가 엄청 생산적인 기업이다. 저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엄청 생산적인 노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어떻게 생산적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금융 투기 활동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거든요. 심지어 2011년에는 사기죄로 고소도 되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에 책임을 물어서 벌금까지도 사실은 물게 되는 기업이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근데 돈 진짜 잘 벌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 2008년 금융위기를 터뜨리는데 굉장히 1등 공신이기도 했고 사실은 그 70억 인구의 삶을 무너뜨리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했죠. 말 그대로 경제를 제대로 망가뜨린 겁니다. 70억 인구의 삶 자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그냥 많이 번다. 자본의 이윤 창출을 많이 해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은 가장 생산적인 사람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죠. 근데 지금의 생산성 기준에서는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인 건 맞아요. 자, 골드만삭스나 어떤 금융 투기 자본뿐만 아닙니다. 굉장히 그 지금 자본들이 그 많은 가치를 생산했다라고 여겨질수록 심지어 노동자 인민대중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자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자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근데 생산성이 높다고 보통 평가가 돼요. 굉장히 생산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해서 막 GDP에도 엄청나게 기여를 한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생산성이 높은 자본이 그렇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해가지고 기후위기를 초래했어요. 인류의 존속 자체를 위협합니다. 세계가 막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 자본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이 생산하는 거는 세계를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생산적인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생산적으로 여겨지냐? 자본의 증식, 자본주의 시스템 재생산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죠. 이거를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그 가치라는 것이 가격과 별개로 사실 파악이 돼야 되고 세계를 얼만큼 생산했는가가 가격과 별개로 파악이 돼야 되고 돈을 얼만큼 벌었는가와 별개로 파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생산적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은 전통적으로 좌파들이 많이 비판을 해왔던 겁니다. 페티시즘이라는 용어, 물신주의라는 용어나
화폐의 물신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비판을 해왔던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 좌파들만 이렇게 주장을 지금은 또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 어떤 독점 자본의 독점을 깨고 경쟁을 더 강화해서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을 올바르게 굴러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스티글리츠라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노벨상까지 받은 분인데 그 자유주의자들조차도 요새는 이런 말을 해요. 진정한 국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모든 시민에게 유지 가능한 방식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유용한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에 제가 안 보이네요.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피라미드 하층에서 돈을 끌어와서 상층으로 올리는 방식에서 부는 실제로 파괴된다. 이런 차원에서 스티글리츠는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해가지고 뭐 저기 아까 투기 자본까지 포함해서요. 투기 금융 자본까지 포함해서 비판을 하는데요. 어때 자유주의자들도 지금의 생산적인 어떤 생산성이라는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동 문제를 다룰 때는 기존의 이러한 어떤 생산성 기준을 잣대로 삼아서 여전히 장애인을 노동으로도 배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즉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거나 장애인 뭐 어떤 인권과 관련된 데 예산이 투여된다거나 이런 것들 다 비생산적인 영역으로 퉁쳐버립니다. 예를 들어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 놨어요. 공적 예산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이거는 그냥 생산된 가치의 소비로 여겨지죠. 그냥 공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산해 놓은 거를 기생적인 소비 계층인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 소비하는 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협의를 통해서 세계 공간성 자체를 재편한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여겨집니다. 돌봄의 영역 어떻습니까? 물론 돌봄 같은 경우에도 임금 노동으로 많이 재편이 되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금 노동 형태가 아니라 다른 돌봄의 노동들, 돌봄의 영역도 굉장히 많죠. 그 돌봄을 하시는 분들, 저희가 돌봄을 여러 가지들을 하지 않습니까? 활동들을. 그때 세계가 새롭게 재구성되고 관계가 새롭게 재구성되죠. 이건 세계를 새롭게 생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생산성 기준에서는 이거는 비생산적인 영역이고 단순한 소비 영역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생산성 개념이 이렇게 세계를 파괴하는 것도 생산적이라고 여겨지고 심지어 세계를 생산하는 거는 또 오히려 세계를 생산하는 영역이 아니다. 생산성이 잡히지도 않는 영역으로 여겨지고 이렇게 잡혀지고 있는데 이 논리로 장애인들을 노동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혹시 새로운 생산성 개념을 고안해서 장애인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꿔봐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산성 기준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언제나 산정이 되어 왔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요. 중농주의 시대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중상주의 뭐 이럴 거. 뭐 케네 같은 중농주의자는 뭐 농민만 생산적이고 스미스는 서비스업은 비생산적이라고 봤고 지금은 안 그러죠. 근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근데 이제 지금의 기준은 이거죠. 한계주의 이론이 지금의 생산성이 기준이 된 건데요. 한계주의 이론에서는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가격이 붙는 것, 이거를 생산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생산적이다라는 것이 지금의 관점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게 지금 이 기준에 따라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존재도 나누게 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거 과거의 어떤 생산성 기준을 다시 가져와 보자는 건 아니고 생산성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산성 기준이 바뀐다면은 과연 장애인이 지금처럼 노동으로부터 배제될 것인가? 다른 방식으로 배제되더라도 지금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배제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생산성 기준을 바꾼다면은 장애인을 노동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 자체도 무너질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네. 30분은 참 짧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해보면요. 그럼 지금의 이 생산성은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작동을 할까요? 좀 압축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생산성 측정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시간 가지고 해요. 네, 노동이 얼마큼 투여됐는가를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죠. 생산성을 측정하려면. 자, 근데 이거 시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어떤 시간 가지고 하냐? 시계에 적혀진 시간 가지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시계가 발명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네, 생각보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엄밀하게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시계가 나눠져서 굴러가는 시계가
생각보다 발명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그 시계에 적합한 시간이 도입이 되면서 착취 양식도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장애인을 노동으로 배제하는 현상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좀 버릴게요. 이건 제가 인용을 좀 해 봤는데요. 그 과거의 노동 형태에서는 지금처럼 시계 시간에 딱 맞춰 가지고 규율이 부과되거나, 지금의 시계 시간대로 어떤 어 그 생산성을 측정하거나 이러기 굉장히 힘든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가내 혹은 소규모 작업장 규모로 유지되는 매니팩처 산업에서는 시계에 맞춰진 동시화의 정도가 경미할 뿐이고 과업 지향적 시간이 여전히 일반적이었다. 이거는 사실은 E.P. 톰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좌파 역사가가 말을 해 놓은 건데요.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노동을 할 때 자본주의 시기 이전에는 시계 시간에 맞춰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노동을 해야 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노동을 했으면 이 정도는 생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노동이 부과가 안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농촌에서 일을 한다고 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그 계절마다 노동 시간도 달라지죠. 자, 그다음에 하루에 그 얼마큼 노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요. 해의 주기에 따라서 바뀌겠죠. 자, 그리고 자기가 오늘 얼마만큼을 해야 된다, 이걸 생각했으면 거기에 맞게 그냥 배분을 해서 그 노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러죠. 시계 시간에 딱 맞춰서 노동을 하죠.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례가, 오늘날과 같이 꽤 정밀한 개인용 시계가 일반화되기 전에 노동의 단위는 대체로 하루였지 지금처럼 1시간 또는 그 이하가 아니었다. 중세 이탈리아에서 노동자를 일당으로 고용한 섬유 제조업자가 아주 짧은 겨울에 생산량의 감소는 물론 임금의 실질적 상승도 감수해야 했던 사례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왜 그들은 노동자들을 시간 단위로 고용하여 이와 같은 손해를 방지하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그 다음 거는 그 그레이버라고 굉장히 유명한 가치 이론을 이야기한 인류학자가 있는데요. 트루브리안드 제도의 원시 부족민들의 노동은 최소한의 노력을 투자하려는 원칙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이건 사실 지금의 생산성 기준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양을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준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 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전적으로 불필요한 노동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생산성 기준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동들이 시계 시간에 맞춰 가지고 규율이 부과되죠. 그 시계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과 리듬에 맞춰지지 않는 사람들 노동에 투여될 수 있습니까 지금? 임금 노동이요? 예, 임금 노동에 자본이 당연히 거부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장애인이 이 자본주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본주의적인 어떤 노동 규율 형태, 생산성 기준 형태에서 끊임없이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막스가 가치 측정 방식에서, 자본주의의 가치 측정 방식에서 시계가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막스의 가치론 자체가요. 근데 이거는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다 다룰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시계가 어떤 차원에서 그런지, 시계 시간의 보편화와 함께 고용력이 형성되자마자 시간은 돈이 되죠. 예. 예전에 시간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로. 근데 지금은 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노동 시간을 자기 과업 지향, 자기가 어떤 거를 일할 건지에 맞춰서 스스로 만들어 나면 돼요. 하루의 그 해의 주기에 따라서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은 그 자체로 돈이 됩니다. 그냥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인제는 자본가가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의 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생산성이 이렇게 재편이 되어 있는 게 지금의 독특한 현상이라면, 그렇다면은 과연 이 시계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생산 과정이라든가 생산 양식이 형성이 되면 그때도 지금처럼 장애인들이 노동으로부터 배제가 될까요? 이것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본주의적인 생산성과 관련된 논의를 좀 많이 다뤘습니다. 이게 절대로 역사적으로 보편적이지 않다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 노동 정책들도 보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파괴적인 생산이라더라도 생산 그 자본에게 돈을 벌어만 준다면 생산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생산성 기준과 그다음 시계적인 시간 기준, 장애인을 배제했던 시계적인 시간 기준에 맞춰서 지금도 장애인 노동 정책들이 구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장애인 노동 정책 하면은 많은 분들이 바로 등식화해서 재활을 떠올려요. 그 재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신의 현 상태가 정상적인 노동력이 아니다. 생산성 있는 신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성 있는 신체로 거듭나서 시장에서 노동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게 재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활이라는 그 의미가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 노동 정책 자체가 사실은 이 기존의 생산성 이념에 맞춰진 재활 이념을 벗어나서 구성이 기존에는 안 되어 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기존의 장애인들의 상태가 그 비정상이다, 극복의 대상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그 자체로 결코 존중을 하지 않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노동이 곧 보호로 등치되는 것도 사실은 이것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기존에 이 사람들 생산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동의 주체로 될 수 없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맞닿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노동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사회적인 조건, 지금의 생산 양식, 그리고 거기서부터 뻗어나오는 생산성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장애인 개개인에게 노동할 수 없는 것에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가 이 생산성 개념과 맞닿아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법이 30년 됐어요. 30년 동안 재활 이념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이 나오고 하고 있지만 지금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재활 이념으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사실은 거의 나아진 게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전장현도 이 재활 정책 30년은 지금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차원에서 자본주의의 어떤 고유한 생산성 개념과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노동의 자격 조건이라는 것의 역사적 조건을 고려할 때 이 재활 이념이라는 것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생산성 논리가 제일 많이 또 적용이 되는 게 바로 최저임금법 아닙니까? 사실은요. 아까도 제가 최임위에서 논의를 말씀드렸는데 이 최임법에서 지금 7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인해서 생산성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한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 논의가 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천 명 정도 되는 장애인분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보호작업장 장애인분들이 못 받고 있죠. 근데 보호작업장 장애인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도 생산성 기준이라는 걸 적용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생산성 기준이라는 게 되게 웃기게 적용이 돼요 또. 기존의 생산성 개념도 보편적인 게 아닌데 그 생산성 기준이라는 걸 장애인한테 적용할 때 또 굉장히 웃기게 적용됩니다. 단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그 정부에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적용제 인가기준 강화를 추진할 것임을 2018년에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그 강화의 일환으로 작업능력 평가의 최저임금 적용제 인가기준을 작업능력 기대 90%에서 70%로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근데 그에 도리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거 지금 과학적으로 생산성 평가한 겁니까? 예. 고용노동부조차도 이거 과학적인 평가가 될 수 없다라고 인정한 발언들도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생산성 평가라는 것이 서구적이고 자의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요. 그 임금이라는 것이 원래 그냥 개인의 생산성으로만 측정이 되는 겁니까? 보통 안 그러죠. 네. 그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돼서도 임금이 책정이 되죠. 물론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자본의 수요는 굉장히 적습니다만 이걸로 때 따라서도 결정이 되죠. 자 그다음에 임금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물가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기본적인 목적은
노동력의 재생산이죠. 자, 노동력을 재생산하려면 물가가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요. 그리고 지금 부가가치 생산성이라는 또 GDP로 나눈 생산성으로도 임금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계급 투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임금 그냥 혼자 결정합니까, 자본이 보통? 예. 그 노동상권을 무시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도 여러 가지 갈등 관계들을 겪고서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권력 관계 속에서 임금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최저임금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요. 개인의 생산성 측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장애인들의 임금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 임금 협상의 주체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은 진짜 보호 대상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어떤 자격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전락을 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임금이라는 것조차도 개인의 생산성만으로 측정이 안 되고 있는데, 장애인에게는 유난히 기존의 생산성도 문제가 있는데 그 생산성의 잣대를 장애인들에게 더 들이대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거는 지금 PPT로 띄워드린 부분은요. 예, 지금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그냥 간단히 좀 읽어 볼게요.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지금까지 말했듯 시계적 시간이 노동 생산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된 것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하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난 현상이며 결코 보편적 초역사적 현상이 아니다. 장애인 노동 정책이 시계 시간에 맞춰진 노동 규율에 장애인 신체를 맞춰내는 데 실패했다면, 그리고 시계 시간에 따른 정상 신체에 대한 착취와 노동 규율 부과가 애초부터 해방적 노동 양식이 아니라 소외된 노동 형태를 확산하며 자본에 의한 이윤 창출의 수단이 되고 있을 뿐이라면 왜 그 기준에 기존의 착취 시스템에 장애인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애초에 그건 성공할 수 있는 기획인가에 대해서 좀 물음을 던져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소외된 노동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발제문에 써놨는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 지금의 생산성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노동자분들이 자기가 세계에서 자기가 생산하는 것들이 노동 과정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게 세계를 생산하는 건지 혹은 세계를 파괴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지도 없이 자본이 그냥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에 그냥 노동이 투여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도 소외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세계와의 관계로부터 소외되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차원에서 소외가 되고 이런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노동에 왜 굳이 장애인들을 끼워 맞춰야 되냐. 근데 그 노동에 장애인들이 적응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게 과연 장애인에 대한 어떤 해방적인 노동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그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서 장애인 노동 문제를 출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시간 측정 단위의 어떤 착취적인 노동 양식을 넘어서 그리고 파괴적인 어떤 생산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생산성 개념을 마련을 해 봐야 되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대안을 바로 마련하긴 힘들겠죠, 당연히. 당연히 힘들 거지만 다만 좀 오해를 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해요. 오늘날에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노동 영역 역량이 좀 더 확장될 거다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기술 발전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오늘날 지식 노동의 확장, 정동 노동 등의 확장, 그리고 플랫폼 노동 양식 등의 확장 등으로 인해서 노동이 생산하는 가치에 대한 측정 기준이 기존의 어떤 시간 측정 방식과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기존의 생산성과 좀 다른 생산성 기준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요. 지금의 생산 시스템에서는 도리어 시계 시간적 단위의 착취가 더 세분화, 정밀화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플랫폼 노동 중에 상당수가요. 지금 분 단위로 측정을 하고 또 기존의 시간 단위로 노동을 착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 외 시간조차도 노동에 투여되게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생산 시스템의 혁신이라는 거는요. 현 자본의 운영 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력을 재구성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디지털 기반의 어떤 그 교육이라든가 어떤 활용 능력이라든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육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새로운 어떤 형태의 어떤 그 생산성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형태의 필요한 노동력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장애인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술 발전은 비장애인이 좋은, 그러니까는 더 정확히는 자본이 비장애인을 착취하기 좋은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발전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여기에 또 들어가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발견한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상황이 이렇다면은 지금은 기존의 생산성 개념을 어쨌든 간에 염두에 두고 있는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과 맞닿은 뭐 새로운 어떤 기반과 맞닿은 어떤 장애인 노동의 확장, 이런 방식으로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기존의 생산성 개념을 뒤집는 방식으로 '정말 세계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 생산 과정에 민주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지금 세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지금 세계를 파괴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자본이 이윤을 창출을 이만큼 하려고 세계를 파괴한다고 하는데 그 생산 과정의 어떤 그 통제력 자체를 공적인 차원, 민주적인 차원으로 좀 더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도 아주 정확히 파악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정의당 쪽에서도 그렇고 좀 해외에서도 그렇고 일자리 보장제라는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장애인 운동판에서는 그 사실 일자리 보장제랑 어느 정도 맞닿을 수도 있는 개념인데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라는 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사실 공공 시민 노동이라는 개념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어떤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대안이다, 이게 뒤로 끝내버린다, 허구적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생산성 개념을 좀 타파하고 그 지금 세계에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좀 파악하고 그 시계 단위로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과정 자체에서 어떤 관계를 재형성하는 것의 의미를 재파악하고 이런 어떤 노동 개념이 형성이 되려면 지금 사실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었을 때 기존의 생산성 개념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산성 개념이 형성이 되고 조건이 새로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사실은 장애인 노동도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폭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기존의 소외된 형식의 노동이 아니라 또 새로운 노동 형태를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수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어떤 생산성 개념을 넘어서기 위해서 일자리 보장제, 공공시민 노동 혹은 조금 더 사회주의적인 기획으로 생산 과정에 대한 어떤 이민의 적극적인 통제력의 강화, 이런 것들이 지금 생산성 개념을 넘어서기 위해서 장애인에게 노동의 어떤 영역을 열어주기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여기 이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계가 많이 거쳐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어 예. 긴 시간 동안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은 이따 질문과 의견은 명숙 동지가 발표를 한 이후에 좀 나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